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6월 29일이네요. 국방논평 꼭지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공격 헬기 아파치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 내용은 미국에서의 최근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아파치가 미 육군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 육군의 어떤 전력 포트폴리오에 미국에 있어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또 그걸 확인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또 30년대를 맞아서 차세대 기동 헬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파치가 처음에 등장한 게 이제 1986년이니까 이제 3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룬 것처럼 미국도 미국의 목적은 뭡니까? 군사력을 유지하는 목적은 세계 최강의 이등과의 현격한 차이를 유지하는 세계 최강의 전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육해공 공히. 그래서 공군에서는 본인들 유지했던 그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그래서 공군의 기존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새롭게 전환하려고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육군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디펜스 뉴스에 이 기사를 소개드리면서 이 기사가 다루는 내용은 미 의회에서 미 육군이 제출한 앞으로 아파치를 한 2, 30년간 더 운용할 건데 거기를 어떻게 현대화할지 계획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준비해서 우리한테 국회에 브리핑을 해라.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 주제보다는 이 기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온 아파치가 지금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문득문득 드러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요긴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24일 날 나온 기사니까 얼마 안 됐죠. 자,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미 육군의 헬기 전력을 바꿔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2004년부터 시작됐어요. 즉, 이 동영상에서 어제 동영상에 다룬 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성, 분석, 그 결과가 반영돼서 2004년부터 미 육군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기종이 너무 많다, 지금.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현대전장, 그리고 다가올 미래전장에 충분히 대응이 안 된다. 새로운 기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도 간단한.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계획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보면 이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 2010년 중반 정도에 미국에 있는 보고서를 취합해서 만든 내용이에요.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vertical FVL이라고 돼 있죠. Future Vertical Lift인가 뭐 이래요. 거기에 나온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버전을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미 육군은 헬기 전력을 구조조정 중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2004년부터 이라크 침공 이후부터 그 반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내부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됐다가 요즘 다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의 기종으로 단위로 하겠다. 그전에는 25개 기종이나 했었는데 5개 기종으로 단위로 하겠다. 플랫폼을 5개로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그중 5개가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오늘의 이제 초점은 JMR 미디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빨간 동그라미 UH-60 블랙호크와 AH-60 아파치를 대체할 목적이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또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몇 년 전에 계획해 보면은 2027, 28년에 도입 계획인데 지금 이제 위키피디아가 그 사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은 2030년에 부터 배치를 하겠다. 이게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30년부터 배치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당장? UH-60을 대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UH-60을 신규 생산하는 것은 이미 중단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생산 기지를 체코로 옮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기동 헬기가 되면은 블랙호크가 대체가 되면은 그 기반으로 지금도 막 그러니까 그 기반으로 아파치 헬기를 대체할 공격 헬기를 만들겠죠. 그래서 아파치 헬기도 지금 생산 중단, 생산 마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생산 마감 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위에 이제 영문으로 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차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파치를 어떻게 미 육군이 계약을 해주고 있느냐면, 이 계약의 대부분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 한 700대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파치를 옛날 버전이 많아요. 그래 그거를 최종 목적은 뭐냐면 전부 다 최신 버전, 우리도 이 버전을 가지고 있죠. 현재 이 버전이 최신이에요. 예. AH-64E. 그 다음 뭐 이제 버전 1, 2, 3, 5, 6 이렇게 나오고 가장 최신 게 뭐 V6죠. 그게. 그래서 기존의 아파치를 전부 다 E형으로 개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5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과정에 있는 것이고, 미국은 현재 계약은 5년 단위의 마지막 계약은 2026년 회의 연도까지예요. 이 다음에 어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예. 지금은 이제 보잉 측에서 신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예. 그렇지만 미군은 주로 개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규 물량은 해외 판매용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죠. 690대 최종적으로 아파치 2형을 1940년대 후반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예. 신규 구입은 조만간 곧 중단될 것이다. 2026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보잉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게 이제 되게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기종이에요, 아파치가. 그래서 사실은 미 육군이 차세대 기동 헬기로 가는 것을 쓱 반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파치에서 좀 더 이제 이익을 얻고자 했지요. 그런데 미군의 결심이 이제 단호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치 2형 말고 그 다음 형태, 그러니까 지금의 아파치 최신형과 차세대 기동 헬기, 그죠? 동축 반전 노트에 뒤에 푸시 로트가 달린 그걸로 가기 전에 그 중간급에 해당하는 모델을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게 AH-64F예요. 이게 이제 2016년에 나온 기사죠. 플라이트 글로벌에서. 여기에 대한 미 정부의 답은 안 된다. 아파치는 그까지만 해라. 우리는 차세대 헬기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거절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형이 최종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치.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690대는 유지를 하려면은 그걸 개량하는 비용, 운영 유지 비용,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700대의 비용이 700대를 유지하는 거고, 한 대당 가격이 지금 최신형은 뭐 800억, 900억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보통 나라에서 그냥 전투기를 8, 900대 보유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 비용이. 그래서 향후 2, 30년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개량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말로 치자면 국회 국방위원장이 육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2050년까지 아파치를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국가 방위 전략에 맞는 개량 계획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그리고 12월 1일 날까지 와서 다시 보고해라. 지금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군에서 방만하게 해서 아파치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 기종이 나온다, 그래서 그 기종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새로운 개량 계획을 짜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거에 더 붙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비용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육군의 제안이 부족하게 보였을 수가 있어요, 국회 입장에서는. 저는 쭉 내용을 보건데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이 공군, 해군, 육군 공히 긴장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최근 몇십 년간에서 최고로.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이렇게 방만하게 대응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파치를 여기서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어차피 아파치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역할은 뭐냐면은
근접전, 특히 시가전에 있어서의 육군의 근접 항공 지원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치의 그 역할은 축소되면 축소될지 거기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술이 나올 것인데, 예. 아파치는 거기에 기존의 역할, 근접 항공 지원, 시가전에서 그걸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헬기들을 도운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것을 따라가는 아주 핵심적인 계량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육군의 생각은. 그런데 그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죠. 예. 볼게요. 그러면서 언급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엔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엔진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아파치 헬기의 엔진이 바뀌면은 UH-60 헬기의 엔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ITAB이라고 표시된 엔진이에요. 저기 GE가 기존의 엔진을 개선한 엔진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엔진은 2030년에 등장할 차세대 기동 헬기 엔진으로도 사용될 예정이에요. 즉 뭐냐, 똑같은 크기의 엔진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지금도 아파치나 블랙호크 엔진을 대체할 거잖아요. 그런데 크기는 같다. 최적은 그렇지만 마력수가 50%나 올라가요. 예, 현재는 2000마력인데 2000마력짜리 엔진 2개죠. 그게 3000마력짜리 엔진 2개로 바뀌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는 총 낼 수 있는 출력이 4000마력에서 6000마력으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무게도 거의 아마 무게까지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연비도 상당히 좋아져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속도가 올라가고 항속거리가 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엔진을 개발해서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UH-60과 아파치도 상당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헬기들을 하고 공동 작전을 하려면 그 스피드를 어느 정도 쫓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아파치 향후에 기본적으로 기동력을 올린다는 거, 그리고 헬기가 기동력이 올라간다, 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생존성이 향상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전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 예. 자, 그거가 4세대 기동 헬기랑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엔진을 같은 걸 쓰면서 출력을 향상시킨다. 예, 그래도 워낙 플랫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푸시로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파치하고 UH-60은. 그래서 그만큼 속도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 있고, 엔진이 출력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로터 블레이드도 바뀌어야 되고 변속기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허용 토크, 견딜 수 있는 토크가 큰 변속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변속기도 기존 헬기의 변속기 자리하고 체적이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거기도 바꿔야 되니까. 국회에서 이걸 언급한 이유는 제가 짐작컨대는 향후 유무인 복합 전술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나로 들어있을 거라고 봐요. 예. 지금 급격하게 유무인 복합 전술, 뭐 영어로는 MUMT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 실제 전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 터키의 무인기들이 각광을 받고 있죠. 예. 아파치 헬기 수십 대가 날아가서 못할 일을 무인기가 날아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장이 이 언급에는 유무인 복합 전술에 대한 이야기, 계량과 연관해서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도 지금 수리온 변속기 업그레이드가 있죠. 예, 왜냐면 그것 때문에 출력이 다 못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카이 홍보 영상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보시면은 출력이 파워, 그러니까 이게 시프트 파워죠. 시프트 마력이죠. 예, SHP 3385마력까지 견디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2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엔진이. 그러면 이 변속기가 대응할 수 있는 엔진은 30마력짜리 엔진이에요. 카이도 부정하고 있지 않죠. 차세대 기동 헬기용으로 우리는 3000마력짜리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인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터보제트 엔진의 샤프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한 마력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속기를 수리온 변속기하고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미국처럼 수리온 변속기, 수리온 엔진도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같은 이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양쪽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방향을 보고 있다. 이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할 후속 조치들이 있다. 예.
그런 데 대한 좋은 이제 설명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아파치의 성능 개량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까 좀 전에 엔진 업그레이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예시로 듭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라파엘에서 만든 스파이크 NLOS 미사일을 일부 기체에 장착하기로 돼 있다 라는 언급이 나와요. 예. 이것 또한 아파치 헬기의 생존성을 늘리는 부분이죠. 예. NLOS는 뭐냐면 가시선 바깥에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헬파이어랑 다르죠. 그래서 헬파이어는 3세대, NLOS는 4세대예요. 이거는 유선 유도 데이터 링크 미사일이죠. 예, 광섬유로. 사정거리도 훨씬 깁니다. 2배 이상으로. 헬파이어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을 숨긴 채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그게 헬기의 큰 약점이죠. 예, 속도도 느리고 호버링을 하면서 게다가 상대방 요격하고 레이저 유도를 하려면 최소한 한 10초가량은 적을 겨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의 가시선상에서. 예.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때 아주 가장 큰 피해가 났다고. 그래서 두 번째 출격할 때는 아파치가 기동간에 사격을 했다고. 그랬더니 명중률이 떨어졌더라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스파이크 미사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 방향은 뭐냐면, 일단 아파치 헬기의 속도를 높인다. 출력을 50% 향상시킴으로 해서, 그리고 장거리에서 나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기습 작전을 펼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장착한다. 그래서 생존성을 향상시킨다. 근데 미국 국회에서는 부족하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스파이크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지금 이제 스파이크 미사일,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의 케이스가 보이시죠? 이게 한, 5, 6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케이스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이제 시험 발사하기 위해서 아파치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한 1, 2년 전에, 일부 기체에 대해서, 사용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언급된 겁니다. 좀 전에 기사에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미사일 LAH가 있죠. 청건 미사일 LAH에 장착될. 금년 말에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개발은 끝난 것으로 보여요. 미사일이 이제 우리 앞에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스파이크 미사일보다 늦게 출발했고, 또 현궁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획득한 기술이 적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스파이크 미사일 정도의 NLOS 미사일 정도의 성능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돼요. 최소한 동등 이상으로. 예. 자,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아파치의 생존성 문제, 무기의 사정 거리의 제한, 3세대로서의 한계, 가시선에 노출돼야 되는 부분. 이게 2003년 이라크 침공전 이후부터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무기 체계를 우리도 새로운 걸 개발해보자 해서 개발한 게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미사일이에요. 네파이어 미사일이라는 거죠. 로키드 마틴하고 레이시온이 개발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죠. 특히 레이시온은 미사일이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개발에 실패했어요. 21년에 결국 중단합니다. 예, 그래서 헬파이어 개량을 계속 쓰다가 결국 안 되겠어서 스파이크 미사일, 자존심을 좀 숙이고 이스라엘 미사일을 수입해 쓰기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셨겠지만,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죠.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지만 점차 과거에 비해서 자신들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던 무기 체계의 많은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 지위를 다른 나라로 물려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좋은 예예요. 우리는 천검을 개발했잖아요. 미국은 실패했어요. 2011년에 개발 포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대응하지도 않고 10년이나 지나서 외국제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럼 9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예. 그만큼 느슨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천검 미사일이죠. 말씀드린 유선유도 4세대 대전차 미사일이고, 스파이크급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궁의 기술이 많이 응용이 됐어요. 우리는 모든 기술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취합되고 개발의 주체가 거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기의 어떤 체계에 따라서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서 해요. 그래서 축적된 기술이 여기저기 확산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어깨에 따라서. 왜냐하면 국가가 그 주도권을 잡고 있거든요. 저는 국방에서는 그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거기다가 이제 국방업체가, 방위산업체가 커지면 또 달라지겠죠. 지금 이제 그렇게 움직이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이 미사일도 어떤 성능을 갖고 나올지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지상형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단급에서, 제대로 된, 대전차 미사일 체계가 없거든요. 여단의 작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대대급에는 현궁이 있는데 현궁은 한 3, 4k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정거리가. 그래서 한 10km 남짓한 사정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청검도 사정거리를 좀 만지든지 해서 지상행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청검을 제작을 했다는 것은 지금 서방권에서는 이스라엘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스파이크 미사일. 그게 그 다음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거는 최근에 장착이 시작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한 2019년부터 장착이 된 거고, 지금 이제 개량 사업을 계속 1년에 뭐 몇십 대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아파치의 옛날형을 최신형으로 바꾸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 항목이 당연히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적외선 미사일 교란 체계예요. 그 업체는 노드로 그루만으로 선정이 돼 있고, 노드로 그루만은 현재로서는 A사 레이더나 전자전 뭐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현재로서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DIRCM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2018년에 실제 운용을 초기형을 해봤다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서 19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미국은 DIRCM은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헬기에 있어서의 큰 적이잖아요. 견착형 열추적 대공 미사일, 예, 스팅거 같은 거, 그 우리로 러시아 이글라, 우리로 치면 신궁 같은 거, 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들의 크기와 무게가 중형 기체에 달기에도 무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UH-60과 아파치에 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치누크에만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드로 그루만이 개발했다는 것은 소형화된 버전이라서 아파치하고 블랙호크에도 달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게 2019년부터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들여온 30세대의 아파치 헬기 있죠. 이 형이죠. 예, 2017, 18년도에 도입됐어요. 즉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는 아파치 헬기에는 적외선 교란 체계가 없습니다. 예. 자, 그 점도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시는 게 이제 노드롭 그루만 제품이고, 밑에 보이는 게 뭐 한화로 짐작이 돼요. 하나 시스템으로.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이 해놓은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제 국방뉴스 보도를 보면은 14년에서 18년간 국내 개발을 했고, 예. 그 전에는 아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려고 그래도 예전 버전들 수입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요인 보호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2020에서 21년 운용 시험을 했고 충족을 확인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 기체만 있으면 달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 실기체 시범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죠. 뭐 수리온급에서 중형 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초기 버전에 문제가 됐던 중량과 부피 그런 문제가 해소된 걸로 보여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항공기, 즉 고정익 전투기에도 장착이 예상됩니다. 되고 이걸 한화가 이걸 잘했다는 것은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 방산업체가 이걸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움직이는 적에 아주 조그만 그 적외선 센서를 겨냥을 해서 레이저 광선으로 계속 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괜히 한화가 지금 레이저 무기 체계에서 한국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기술이 절대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형화 부분에 있어서도. 예. 그 출력을,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면은 그게 곧 무기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낮으면 교란 장치지만. 그렇지만 기술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는 헬기에서 저쪽에 뱀처럼 움직이면서 다가오는 저기 미사일의 머리 부분을 겨냥해서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함상이나 지상에서 고정 포대에서 날라오는 드론이나 적기를 요격하는 레이저 무기는 끝으로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예.
그래서 겨냥 체계는 준비가 다 돼 있고 타겟팅하는 것은 출력을 높이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서도 우리 업체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보다 진도가 빨라요. 예상 목표 일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출력 어느 급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세상에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요격하려면 이 정도 출력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등치가 너무 크면 고정형이고 작으면 이동형이다. 이런 걸 감안하면 그 각각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미 육군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꾸지람을 들었는데 육군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웬고하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무인 복합 체계를 쓰려면은 아파치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프레데터나 지금 보이시죠? 기존에 있는 무인기랑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출될 가능성이 적겠죠. 나는 매복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스파이크 미사일 같은 걸 쓰면 되거든요. 멀리서 타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최신형에도 그런 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무인기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됐다. 그런 기능이 기반 기술이 적용이 됐다. 그런데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 육군과 미 공군은 알력이 있어요. 여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이게 프레데터인데 다른 무인기도 같다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 공군에서 운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육군의 자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너럴 아토믹스에서 만드는 기체예요. 아파치는 보잉이고 미국에서는 그런 장비 엄청나게 큽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죠. 40년 전에 만들어진 기체예요.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육군이. 공군과 작전을 같이 한다는 거, 내가 원하는 기간에 아파치는 띄울 수 있는데 저 무인기는 띄울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측면, 우리 미국 무기 체계는 상당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이 떨어져 있어요. 특히 전통적인 무기 체계는 아파치, 랩터 이런 게 다 그렇죠. F-35도 그럴 걸로 추정이 돼요. 벌써 몇십 년 전에 개발이 시작된 모델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엄청나다. 새로운 기체를 만드는 것만 못하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과의 알력 문제. 자, 이런 건 뭐 제 짐작이고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한국을 볼까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금 여단급에는 아마 헬기형, 거기 무기도 장착해요. 4, 50kg 정도의 페일로드를 실을 수 있는 헬기형 무인기 체계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4단급은 아마 틸트로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단의 작전거리에 맞는 적재 중량과 100kg 이상이 될 걸로 봅니다. 당연히 무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작전 반경, 군단급 SUV 이미 나와 있죠. 조용히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그 위에는 전략 무인기까지 나와 있죠. 다 무장이 가능하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육군에서 운용한다는 겁니다. 육군 여단장이 명령하고 육군 사단장이 명령하고 육군 군단장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항공대가 헬기를 띄우면 그 사단장과 군단장의 휘하에 다 들어있어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 점이 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한 군에서 활용하는 게 맞겠지만 시작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뜯어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머리 아픈 일이죠. 자기 살을 잘라내야 되는 거니까 공군 입장에서 보면. 자, 게다가 기체 형상을 한번 볼게요. 이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건 LAH입니다. LAH의 컴퓨터 그래픽이죠. 이게 이스라엘과 지금 공동 개발한다는 무인, 어떻게 보면은 자폭 무인기예요. 정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자폭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속도는 느리겠지만 천근 미사일보다 훨씬 먼 거리를 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수리온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도 이런 형태가 제시되고 있어요. 기체 내부 그리고 바깥에 날개 밑에 파일런을 장착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치처럼 조종사가 둘이 앉는 텐덤식으로 앉게 되면은 누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은 무인기인지 무인 자폭기인지 개념은 좀 애매합니다만은 운용병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운용병이. 이거는 뭐냐면 앞에 조종사, 부조종사가 있고 저 몸체 지금 문이 열려 있죠. 저 뒤에 운용병이 콘솔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앞에 두 사람은 비행기 일만 하기에도 바빠요. 그건 아파치도 그럴 겁니다. 조종하는 거 뒤는 무장이죠.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기체 유형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군 휘하에 각종 다양한 무인기들이 다 돼 있어요.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다 통일할 수 있어요. 하나의 명령으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최적화시킬 수 있어요. 주어진 작전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각의 기체가 자기들의 무인 전력을 갖출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활용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미국 우리가 지금 수입해서 쓰고 있는 아파치 헬기는 헬파이어 사거리가 지금 한 10km가 좀 못 미치죠. 가시선상에 날 노출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천건 미사일 10km 이상이 될 거라고 봐요. 사거리가 날 노출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NLOS 상태에서 작전을 할 뿐만 아니라 무인기의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더 장거리 목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자체 장착 드론을 이용해서 장거리 타격,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거예요. 2, 30km 이상 가겠죠. 이거는 왜냐면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예, 속도는 늦지만.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 회전익기에 투자한 게 엄청나요. 예, 우리 수리온 해외에서 설계도 가져와가지고 국산화했죠. 소형 무장 헬기 뭐 200대 정도 생산할 거고 수리온도 뭐 한 200대, 300대 생산되겠죠. 그 비용, 그죠? 수리온 개발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뭐 특수전 헬기 개량하는 부분 국내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에도 우리가 필요한 핵심 기술의 기술 이전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 외에 우리 소해 헬기, 해병대 공격 헬기 이런 데 예산이 다 배정이 돼 있어요. 다 합치면은 회전익기를 개발하는데 지난 몇 년부터 앞으로 30년까지 약 15조 원 이상이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KF-21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양산 빼고 한 20조 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육박하는 비용이에요. 이 정도 비용을 들였고 경험을 했고 웬만한 걸 우리가 하려고 했잖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해외 기술 가져오려고 그랬죠. 수리온 변속기 같은 것처럼. 다른 데서 그런 시도가 분명히 노출되지 않은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를 스스로 개발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직하고 돈을 저만큼 들였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헬기 자원의 구색이 다 서로 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파치 헬기가 추가로 도입되게 되면은 우리가 전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에 뜬 기름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향후 업그레이드 비용은 업그레이드 비용대로 아주 많이 들이면서 미국도 지금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러더라도 우리 무기 체계, 우리 무인 체계에 다 적용시키려면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그런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업계에 계신 분이나 방사청이나 군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본인들의 오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 그런 분들한테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생기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